오늘 아주 특별한 게스트를 모셨습니다. 여러분 제가 예전에도 한번 소개를 굉장히 자랑스럽게 무겁게 드린 적이 있는 저희 TV조선 명앵커 유명 앵커 출신이신 신동욱 국민의힘 의원 오늘 특별 게스트로 모셨습니다. 신 선배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잘 지내셨습니까? 그동안 이제 칭찬받을 일이 없어졌습니다. 그렇죠. 예. 사실 오늘 이 국민의힘 주제를 좀 뒤편에서 다루려고 했는데 글쎄요, 예, 속보가 예. 나와서 예, 예, 이 주제를 먼저 안 다룰 수가 없게 됐습니다. 국민의힘의 미래가 참 앞으로 어떻게 될지 혁신은 어떻게 되는지 하던 차에 혁신위원장을 안 맡으실 줄 알았던 안철수 의원이 혁신위원장을 맡는다고 수락했다고 하길래 그러면 안철수가 어떻게 되나 이 얘기를 하려고 했더니 조금 전에 전격 사퇴. 왜 어떻게 된 겁니까? 저도 사실은 오늘 국회 못 나가고 방송 때문에 아침에 나와 있다가 그 얘기를 예, 들었는데 예. 사실은 조금 아직도 정확한 배경이 파악이 안 되고 있는 게 예. 오늘 아침 비대위에서 그 혁신위원 인선 발표를 했거든요. 예. 확정됐다고. 예. 그래서 제가 그 확정 인선 비대 혁신위원 발표까지 하고 어떻게 혁신위원장이 사퇴 안 하겠다 그러냐라고 물어봤더니 지금 당에서도 지금 정확한 경위 파악은 잘 안 되는 상태고 예. 짐작하자면 이렇습니다. 이제 우리 장앵커 말씀하셨듯이 안철수 위원장이 굉장히 고사 끝에 이 혁신위원장 자리를 수락을 했거든요. 그렇죠. 수락을 해서 본인이 어쨌든 혁신의 키를 잡아보겠다 그러고 또 의욕도 보였어요. 매수를 들어보겠다 그러고. 표현도 굉장히 이따가도 짚겠지만 국민의힘은 코마 상태고 악성 종양에 뼈와 골수까지 전이된 말기 환자고 고름과 종기에 오염됐고 그걸 내가 적출하는 처방전을 만들겠다. 표현도 굉장히 격했거든요. 의욕도 보였는데 예. 저는 좀 주목하고 싶은 것은 이제 오늘 그 표현 중에 당 대표 출마한다는 얘기가 같이 들어 있거든요. 예. 그래서 혁신 대표가 되겠다 이제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이제 그 혁신위원장 수락을 고사했던 배경은 안철수 의원님이 당 대표 출마를 이제 사실상 못하게 되기 때문에 예. 혁신위원장을 안 하겠다 이랬던 것인데 지금 와서 판단을 해보니. 혁신위원장이라는 게 기껏해 이제 한 달 반 또는 두 달짜리 혁신위원장이고 그렇죠. 예. 그 혁신의 안을 내놓는다고 하더라도 새로운 당 대표가 뽑혀서 안 받으면 이게 아무 보람이 없는 일이 될 가능성이 높아지니까 예. 직접 당 대표가 돼서 예. 내가 혁신을 추진하는 것이 더 힘이 있겠다라는 판단을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두 가지 점에서 저도 사실은 이번 혁신위원장이 얼마나 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는 약간은 조금 회의감이 있었던 사람인데 예. 다만 안철수 위원장님이 이렇게까지 하시는 거는 정말 우리 지지자들에게도 굉장히 좀 상실감을 주는 그런 행동이죠. 아니 예. 우리 신 의원님 말씀하신 앞부분 다 고개를 끄덕이면서 무슨 말씀인지 논리적으로 일리가 있다는 걸 이해가 할 수 있는데 안철수 의원이 그걸 모르신 게 아니었잖아요. 그렇죠. 본인이 그걸 받아들이면 당대표는 못하는 거고 이 혁신위원장은 길어야 40며칠짜리고 그리고 정권에 실리기도 어렵다. 그런 걸 다 알고 그래도 내가 해보겠노라 해서 그럼 안철수 후에 새로운 게 실리나 그랬더니 며칠 만에 이렇게 되니까 도대체 그러면 사람들은 그 사이에 무슨 특별한 특단의 사정이 혹시 생겼나? 지금까지 알려지지 않은 보통 그렇게밖에는 논리적으로 생각이 안 들거든요. 이제 첫 번째는요. 예. 비대위원 인선하는 과정에서 이견은 있을 수 있죠. 예, 그런데 제가 그래서 오늘 방송 들어오기 전에 급히 좀 확인을 해봤더니 대부분 안철수 위원장님이 요구하는 대로 대부분 위원들이 다 됐고 예. 큰 이견은 없었고 예. 또 그런 이견이 있었으면 오늘 어떻게 혁신위원을 발표를 할 수가 있겠느냐. 그러니까 오늘 라고 여러분 당 지도부에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속보 차원에서 전해드리면 혁신위원회는 그러니까 안철수 위원장 원래 사퇴하기 전에 안철수 위원장과 함께 최형두 재선의 최형두 의원, 호준석 당 대변인, 이재성 여의도 연구원 부원장, 송경택 서울시 의원, 김효은 전 교육부 장관 정책보좌관 이렇게 임명됐다고 발표까지 나왔었잖아요. 그래서 뭔가 이견이 크거나 갈등이 컸다면 오늘 이제 비대위 회의를 월요일 아침에 했을 거거든요. 거기에서 이분들을 발표하기 어렵죠. 실제로. 그런데 발표까지 하고 나서 곧바로 그 뒤에 사퇴 기자회견을 하셨으니까 저희로서도 납득하기는 조금 어려운 상황이 돼버렸습니다. 그래서 다만 이게 저는 저희 지지자나 국민들께 정말 또 한 번 이게 좀 상처를 주는 일이잖아요. 그래서 우리 안철수 의원님이 왜 이렇게 하셨을까?
뭐 구체적으로 어떤 요구를 하고 그게 받아들여지지 않았을 경우에 예. 나는 못하겠다 이렇게 할 수는 있는데 예. 이건 출범도 안 한 상태잖아요. 예. 그래서 이렇게 하는 거는 저로서는 굉장히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예.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국민의힘을 그나마 그래도 좀 애정을 갖고 보려는 분들한테도 아 뭐야 이 당은 아 자꾸 뭐 이래 약간 그런 일종의 좀 피로감을 줄 수 있다는 우려도 있고 그리고 안철수 위원장이 사실은 그전엔 여러 가지 행보를 두고 뭐 시각차가 존재했지만 지난 대선 국면에서는 그야말로 선당 후사라는 되게 호평을 또 받으셨잖아요. 특히 국민의힘의 굉장히 열렬한 지지층까지 아우르면서 지지를 받으셨는데 이런 상황이 되니까 다들 저도 지금 뭐 제가 뭐 이렇게 정치적인 식견이 예민하거나 날카롭지는 않지만 정말 모르겠다는 생각이 이제 듭니다. 저희 당 내부에서도 예. 지난 대선 과정에서 이제 김문수 후보님을 적극적으로 도왔고 또 대선 이후에도 안철수 의원님하고 대화를 해보신 분들이 좀 예전과는 조금 변했다 예. 사람이. 그래서 이제 아까 말씀하신 선당 후사 얘기를 많이 하시고 또 본인의 소신을 밝히지만 또 그것과 관련된 뭐 다른 사람들의 입장도 자기 충분히 이해를 한다라든지 그래서 저희가 혁신위원장으로 안철수 의원님을 모시는 것이 좋겠다라는 공감대가 있었거든요. 이게 뭐 일방적으로 한 것이 아니고 지금은 그래도 좌고우면하지 않고 혁신안을 낼 수 있는 사람이 안철수 정도 돼야 되겠다라는 공감대가 있었고 그렇죠. 그래서 저희가 삼고 초려를 한 겁니다. 그런데 오늘은 계속 길게 얘기하기가 좀 곤란할 정도로 당황스럽습니다. 저도 사실은. 그러면 혁신위는 이제 좀 삐끗해서 다시 뭐 하기가 애매해진 거 아닌가요? 저는 그렇게 봅니다. 현실적으로 이렇게 되면 예. 시간이 많이 남지 않은 데다가 이미 어제부터 지난 주말부터는 당대표 선거로 어쨌든 관심이 쏠렸거든요. 예. 그렇게 되면 저는 처음부터 사실은 혁신위를 꾸리는 것이 아니고 당대표 후보들이 혁신안을 두고 우리 지지자와 국민들에게 평가받는 전당대회가 됐으면 좋겠다. 그리고 그분이 선출적으로 선택을 받았을 경우에 뭐 불과 한두 달 뒤의 문제니까 강하게 혁신안을 추진하면 오히려 그게 더 힘이 생기겠다라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혁신위가 꾸려진다고 이제 송원석 그 지금 비대위원장 겸 원내대표가 그렇게 약속을 하셨으니까 이제 꾸려진 거긴 한데 실제로 이 혁신위가 큰 힘을 받는 기는 조금 한계가 있는 건 사실이죠. 왜냐하면 뭐 혁신위원장이 그렇게 뭘 내도 당대표 유력한 당대표 주자들이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라든지 선거 과정에서 물어볼 거 아니겠습니까? 인터뷰하면 안철수 위원장이 이런 안을 냈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물어봤을 때 그거 부정한다든지 이렇게 해버리면 힘을 받기 어렵다. 그렇죠. 저는 안철수 위원장이 그런 판단도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판단을 하셨을 것 같은데 왜 그런 일이 생길 걸 불과 며칠 전에도 아실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참 납득이 안 된다는 생각이 들고 납득하기 좀 어렵죠. 그리고 사실은 예전에 김기현 대표 때 인유한 혁신위원장을 이렇게 하여튼 영입해서 모실 때도 어쨌든 레토릭이지만 전권을 준다는 표현을 썼는데 이번엔 사실은 물론 뭐 지금의 비대위원장 겸 원내대표인 송원석 의원이 그런 전권을 줄 권한이 있는가도 좀 뭐 이론은 있지만 그런 레토릭도 없는 상황이니까 힘을 못 받을 것 같다. 그러니까 당대표 출마도 마다하고 나오는 안철수 의원 정도 되니까 뭐가 한 건이라도 이렇게 좀 혁신다운 게 이루어지지 않을까 하는데 일단 그 부분은 이제 무산되는 분위기입니다. 어떤 혁신위원장이 오시더라 전권이라고 하는 것이요. 이를테면 어떤 뭐 전시나 혁명적 상황에 준하는 전권이냐 그러면 원내대표도 본인이 당신 나가세요 그러면 내보낼 수 있는 정도의 수준의 전권이냐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당헌 당규가 있고 당헌 당규에 원내대표 비대위원장 뽑을 때 무슨 전국위원회 추인을 거쳐야 민주정당이면 당연히 그래야 되는 것이니까 이런 당헌 당규상 본인이 할 수 없는 전권은 다 드립니다. 전권은 뭘 안 드릴 게 뭐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다만 저는 이제 레토릭이라도 그런 표현을 썼을 때에 비해서 오히려 조금 힘이 덜 받는 거 아닌가 싶었는데 하여튼 이런 일이 생겼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는 안철수 혁신위원장이라고 하기 이 표현을 못 쓰고 안철수 혁신위원장이 되실 뻔했던 내정자가 아까도 제가 잠깐 소개했습니다. 보수 정치를 오염시킨 고름과 종기 악성 종양이 뼈와 골수까지 전이된 말기 환자. 이 고름과 종기 악성 종양은 어떤 거라고 보시는지 신동호 의원께서 보시기에. 그 표현이 너무 세신 것 같긴 해요. 너무 세신 것 같긴 해요. 이제 어떤 정당이든 선거에 지고 나면 성찰하는 과정에서 어떤 단어를 쓰느냐가 굉장히 중요한데 다만 저희 당이
분명하게 직시하고 성찰해야 될 부분은 저도 한 1년 정치를 해보니까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당이 물론 윤석열 대통령에게 당의 지도부가 제대로 직언하지 못해서 이런 상황까지 이르게 된 부분에 대해서 정말 뼈아픈 부분인데 그것이 또한 저희 당의 내부 어떤 그 의사결정 구조라든지 또는 정당 민주정당답지 못한 어떤 약간 관료화된 모습들 뭐 당대표가 모든 것을 그냥 얘기를 하면 뭐 이렇게 밑에서는 얘기하기 어려운 구조 내부 의사소통의 동맥경화가 좀 생긴 부분들 저는 이런 부분들을 이번에 확 개선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물론 뭐 인적 청산을 표현하는 것인지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러나 뭐 인적 청산이라고 하는 것은 뭐 더 잘 아시겠지만 선거 전에 인적 청산을 현실적으로 공감 있는 인적 청산을 할 수 있는 것이지 지금 앞으로 적어도 총선이 3년 남았는데 누구를 어떻게 지금 국회의원들도 어쨌든 잘났든 못났든 그 지역 구민들의 선택을 받아서 다 되신 분들 아닙니까? 그 인적 청산을 혁신위에서 할 수는 없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그런 부분을 무슨 종양이라고 생각했는지 오늘 이제 안철수 혁신위원장의 발표문을 보면 뭐 그럼 인적 청산 이 부분이 뭐 시작도 하기 전에 뭐 좌초돼서 사퇴한다 이런 표현들이 있는데 있더라고요. 현실적으로 사실은 그런 부분들은 불가능한 부분에 가깝기 때문에 저희가 다 할 수는 없는 것이지만 다만 저희가 어떤 상향식 의사소통이 잘 되는 정당인지 또는 당내 뭐 초선이든 재선이든 삼선이든 본인이 하고 싶은 얘기를 눈치 보지 않고 할 수 있는 것인지 이런 부분들이 잘 안 되기 때문에 당의 최고 지도자들도 대통령에게 할 말을 못하는 그렇게 이제 된 것들 또 이제 뭐 다선 의원들이 당선이 아주 용이한 특정 지역에 집중적으로 분포돼 있다 보니까 어쨌든 이런 뭐 국가를 위한 큰 틀의 어떤 정치라기보다는 공천에 너무 신경을 쓰는 뭐 이런 부분들을 제도적으로 어떻게 개선해 나가야 할 것인지 이거는 저는 이번에 저희가 못하면 큰일 난다고 생각합니다. 반드시 해야 되겠죠. 그리고 안철수 의원이 하여튼 혁신위원장을 맡지 않겠다고 하면서 핵심 인적 쇄신 그 2명의 인적 쇄신안을 비대위에서 받을 수 있겠는지 의견을 나눴다. 2명이 누군지 얘기가 나옵니까? 저는 전혀 모르겠고요. 다만 인적 쇄신을 당에 요구를 하는데 현역 의원이시라면 그 어떻게 인적 쇄신? 뭐 의원직을 사퇴하라는 뜻입니까? 뭐 그걸 잘 모르겠네요. 그런 거 아닐까요? 저도 그냥 뭐 추론입니다만 이 정도의 뭐 예를 들면 뭐 중진이면서 이 정도의 책임을 느끼는 분은 다음 총선 뭐 불출마라든지 다음 총선엔 최소한 지금 지역구아니고 뭐 더 험지로 간다라든지 그러니까 제 상상적으로 떠오르는 건 이제 그런 구절들 같은데 그런 정도의 인적 쇄신은 그거를 당에 요구한다고 됩니까? 근데 총선 불출마를 뭐 당 비대위원장이 뭐 혁신위원장이 이렇게 요구하니까 적어도 다음에 불출마 선언 정도는 해주시면 좋겠습니다라고 하는 것이 이게 뭐 저희 당이 이거는 대단히 큰 문제가 있어서가 아니라 정치 현장에서 보면 뭐 저희 당이든 민주당이든 그건 제가 보기에는 가능하지 않은 일입니다. 그런 것들은. 저는 이제 기억에 남는 게 김성태 전 의원 같은 분이 이제 라디오 나오시면서 몇 번 하시는 말씀이 나는 친박도 아니었는데 박근혜 대통령 탄핵 때 나는 다음 총선 불출마 선언했었다. 또 어떻게 이번엔 이 당에는 다음 총선 뭐 불출마 선언한 사람이 한 명도 없느냐. 약간 이렇게 화가 나서 좀 노기에 찬 목소리로 그런 얘기를 하시는데 본인이 일단 그런 걸 한번 했던 그게 이제 딱 경험이 밑받침이 되놓으니까 드는 분들은 맞아. 그래 그 정도도 안 나오니까 국민의힘이 좀 반성을 안 하는 것 같아라고 생각을 또 하긴 하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저도 뭐 그 부분에 아주 공감을 하고요. 정치가 정상적으로 정치가 작동하는 상황이라면 과거에는 그런 분들 결기 있는 분들 계셨거든요. 있었거든요. 그런데 저도 이번에 정치권에 들어가서 보니까 점점 그런 분들이 사라지는 정치 문화가 만들어지는 것이 뭐 그런 면에서 저도 자유로울 수는 없습니다만 그러나 뭐 그런 분들이 자꾸 사라지는 것이 대한민국 정치가 왜 이렇게 됐을까? 또 이런 뭐 고뇌도 합니다. 그리고 참 뭐 저희 당뿐만 아니고 민주당도 마찬가지죠. 그 부분에서 뭐 일극체제로 완전히 운영되는 그런 정당이기 때문에 이게 정치가 과연 우리가 생각하던 그런 정치가 맞는가 이런 고민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정확히 정보가 없어서 알겠습니다. 뭐 워낙 지금 속보로 전해져서 저도 그래서 그걸 좀 막 이렇게 업데이트 한다고 하다가 이 시간을 계산을 못해서 오늘 사실은 조금 한 30초 정도 늦게 시작한 점
네, 저 사과드립니다. 그리고요 이제 인요한 의원 전 인요한 당시 혁신위원장 당 혁신을 위해서 TK 기득권 세력을 내려놔야 된다라는 말씀을 하시면서 아주 예전 혁신위원장으로서 좀 쓴소리를 하셨는데 소위 그 TK의 기득권 세력을 내려놓는다라든지 또 일부 중진 중에서는 당직자인가요? 에코챔버 효과다. 그러니까 이게 서로 생각 비슷한 사람들끼리 서로 공명을 일으키면서 확증 편향 같은 일이 생긴다. 이런 지적들이 사실 좀 뼈아프게 나오고 그러니까 있습니다. 그게 이제 당내 의사소통이 예. 잘 안 되는 거죠. 예. 그러니까 비슷한 사람들끼리 비슷한 얘기만 할 수밖에 없는 분위기가 형성이 되고 정치라는 것은 내가 뭐 그 사람이 어리든 뭐 또는 나이가 많든 이런 것과 관계없이 한 지역에서 선택받은 사람들이 한 자리에 모여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라는 것을 편하게 얘기할 수 있고 들어보니까 그 말이 일리가 있네. 이게 또 편하게 또 뭐 정책에도 반영이 되고 이게 이제 가장 바람직스러운 건데 적어도 뭐 제가 저희 당만 비판하는 것 같긴 하지만 적어도 국민의힘에서 그런 기제가 많이 사라진 것 같더라. 그래서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저도 뭐 공개적으로도 저는 의총 같은 데서 우리 당이 밖에서 보실 때는 뭐 누구를 잘라내고 이런 게 중요하다고 말씀하실 수 있는데 사실은 당이 정상적으로 돌아가면 공천 과정에서 다 걸러집니다. 그런 부분들은. 근데 우리 당의 문제가 지난번 총선 때도 인 의원님도 마찬가지지만 그때 이제 TK 기득권을 내려놓으라는 얘기는 불출마 선언하라는 얘기 아닙니까? 쉽게 얘기해서. 그렇죠? 그런 거잖아요. 근데 이게 몇몇 불출마 선언하면 그냥 우리는 뭐 혁신을 다 했어 그러고 또 예전과 똑같이 또 돌아가고 이런 식의 개혁을 해가지고는 이제 우리 당의 미래가 없다는 거죠. 제가 보기에는. 저는 당의 체질을 근본에서부터 바꿔야 된다. 그래서 오히려 더 문제가 되는 것은 저희 당이 보면 굉장히 선수 이 하이라키가 강합니다. 그러니까 뭐 요거는 몇 선 이상이 돼야 되고 이거는 몇 선 이상이어야 되고. 근데 정치가 선수가 높다고 잘하시는 건 아니거든요. 그렇죠. 오히려 선수 낮은 분들이 여론과의 접점이 더 넓을 수도 있고 이제 이런 것들인데 저는 어떤 뭐 그런 뭐 선수에 지나치게 의존하는 당 운영이라든지 또 무슨 당직은 뭐 몇 선이 꼭 해야 된다 이런 것들을 좀 혁신적으로 좀 타파하고 정말 국민들이 바라는 사람들이 당의 전면에 나서는 당의 모습을 보여야 한다라는 얘기는 뭐 저는 개인적으로 의원총회에서도 한 적이 있습니다. 이제 이런 부분들이 잘 받아들여지지 않는 측면이 분명히 저희 당에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할 일이 많습니다. 저희가. 신 의원님께서 사실은 이제 외부에서 또 앵커로서 언론인으로서 이렇게 삼자로서 바라봤을 때 국민의힘보다 직접 참여해서 보는 국민의힘이 지금 말씀하신 소위 지금 선수에 따른 일때 뭐 동맥경화 같은 그런 현상이 외부에서 봤을 때보다 조금 더 심합니까? 심한데 특정 지역에 그 너무 국회의원들이 밀집돼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 부분이 가장 큰 문제 같습니다. 그래서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라는 문제인데 저희가 그렇다고 해서 영남 지역에서 국회의원이 많이 되는데 그걸 하지 말자 이럴 수는 없죠. 그건 뭐 당연히 우리 지지자들에는 모독이죠. 그것들은. 그래서 그분들에 대한 저희가 뭐 이를테면 뭐 예우나 이런 건 당연히 이제 저희 지지자들을 존중하지만 궁극적으로 보면 수도권 정당이 되지 않으면 일단 수도권에 적어도 뭐 수도권 정당이라기보다는 뿌리는 뭐 TK에 있다고 수도권에 민주당과 대등한 경쟁을 할 수 있는 정당. 그러니까 열심히 싸워야지 이길 수 있는 지역구가 많아지고 거기에서 일정 부분 이기는 의원들이 많아지는 정당. 이런 정당이 되지 않으면 이거 계속 반복될 거라는 거죠. 저희가 그래서 당직자들을 찾고 그럴 때요. 뭐 현실적인 문제입니다만 TK 빼고 뭐 어디 빼고 이렇게 하고 나면 10명도 안 됩니다. 그러니까 그분들 항상 새로운 당대표나 비대위원장이 되면 고민하는 게 영남 지역 의원들을 쓰면 국민들로부터 또 영남당이냐 이런 표현을 쓰니까 사람을 찾는데 첫 번째는 수도권에 다선 의원이 거의 안 계십니다. 없죠. 나경원, 권영세 이 두 분 제외하고는 없고요. 나머지 부분들 다 초선, 재선 이제 이런 식인데 그분들만 계속 쓸 수는 없죠. 당의 다양성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제 이런 부분들이 저희 당의 큰 숙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당의 그러면 우리가 수도권 정당이 되면 그때가 잘할게 이렇게 둘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수도권 정당이 되게 적어도 그 부분에 대한 노력은 해야죠. 다음 당대표가 누가 되시든 다음 지방선거에서부터 공천을 정말 국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공천을 해서 수도권에서 이기도록 노력하는 거 이게 저희에게 당면한 가장 큰 혁신 과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말씀하신 거하고 저도 같은 맥락인데 이게 영남 외에 다른 데서 많이 낙선을 하다 보니까
역설적으로 영남의 비중이 더 높아지고 그다음에 지지율이 빠지다 보니까 사실은 조금 더 중도에 가까운 지지층이 빠지니까 오히려 더 강성 지지층 조금 더 한쪽에 조금 그렇죠. 편향돼 있는 지지층이 목소리가 커지죠. 그렇죠. 상대적으로. 국민의힘의 분모가 작아진 대신 그 분자 전체의 지분이 커지니까 이게 그냥 그 지분대로 놔두면 더 악순환의 고리로 가는. 맞습니다. 이거는 그러니까 정말 말씀처럼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지 어서 끊어내지 끊어야죠. 않으면 악순환이 계속 될 예, 수밖에 없는 예, 것 같아요. 예, 정확히 보신 겁니다. 예, 예. 그렇게 되면 이제 흔히 저희는 인정하고 싶지는 않습니다만 무슨 영남 자민련 표현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그렇게 됐을 경우에 이게 저희 당의 문제가 아니고 국가 전체적으로 보면 좌우가 균형감 있게 국민들의 그렇죠. 선택을 받아야 되고 또 보수 진보가 균형감 있게 선택을 받아야지 국가가 똑바른 길로 갈 수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지금 이번에 예. 추경 같은 것도 보면 정말 답답한 게 많은데 예. 저희가 힘이 약하기 때문에 그냥 일방적으로 통과시키는 거를 막을 수가 없잖아요. 예. 국민분들도 내가 지금 뭐 저쪽 당이 마음에 든다고 하더라도 이게 균형을 안 잡아주시면 아니 한쪽 바퀴는 이렇게 크고 한쪽 바퀴는 조그마하면 넘어지죠. 자동차 넘어지죠. 예, 예. 그런 상황이 첫 번째 저희 책임이기 때문에 저희가 뭐 국민 탓을 할 수는 없습니다만 그러나 지금은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우리 바퀴가 더 줄어들기 전에 우리가 차를 세우고 새로운 바퀴로 갈아 끼우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예. 그리고 아까 이제 그 영남 TK 말씀을 우리 좀 해주셨는데 오늘 조선일보 보면 저희 그 그래픽도 준비된 걸 하나 보여주시면 차갑게 식은 TK 이렇게 더블 코트 안에 국힘 느그는 더 망해야 정신 차릴 기다 이거를 조선일보가 이제 제목으로 뽑았어요. 그래서 보면 지금 그 화면에 나오는 것처럼 어쨌든 지난 대선 때만 해도 김문수 후보가 67.24%니까 3분의 2를 꽤 넘는 정도의 지지를 얻었지만 지금 7월 첫 주의 지지율은 35% 국민의힘 지지율 거의 반토막이 난 정도로 굉장히 차갑게 진짜 TK 민심마저도 식고 있다. 반토막이 문제가 아니고 예. 퍼센티지가 저렇게 민주당보다 크게 역전된 경우는 제가 과거에 많지 않았던 걸로 생각을 하는데 그렇죠. 뭐 이런 측면은 분명히 있을 겁니다. 이제 저희 지지자분들이 다 저분들이 민주당 지지로 돌아섰다는 뜻이 아니고 저희 지지자분들은 뭐 국민의힘 하고 여론조사 오면 말도 하기 싫어 그러고 이제 끊어버리는 맞아요. 분들이 예, 굉장히 많다 보니까 아마 저런 현상이 좀 생기고 이제 저쪽을 지지하시는 분들은 신이 나서 이제 하는 뭐 이런 측면이 있는데 뭐 저분들이 저희가 좀 잘하고 또 저희가 어떤 아까 말씀하신 어떤 좀 새로운 모습으로 변모하면 이제 다 돌아오실 분이기 때문에 뭐 저거를 저는 뭐 TK 저거를 우리가 상징적으로 볼 수 있지만 이게 국민들의 불신감이나 국민들의 저희 당에 대한 실망이 얼마나 큰지를 그냥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뭐 바로미터이면은 분명하다. 그래서 저희가 그냥 방치할 수 없죠. 빨리 뭘 하든지 해서 빨리.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전당대회 결국 전당대회가 이제 8월로 예정이 돼 있으니까 얼마 안 남은 상황인데 원래 이제 김문수, 나경원 또 한동훈 대표 나오냐 안 나오냐 그래서 이거를 조선일보는 또 그때 그 사람 뭐 이런 얘기했지만 또 계속 나온 다른 언론 보면 조경태, 장동혁 또 심지어 장성민 다양한 인물들이 당대표군으로 거론됩니다. 누가 돼야 된다고 보십니까? 질문이 좀 그런가요? 어떻게 보십니까? 아니요, 그 제가 사람을 뭐 지칭하기는 어렵고요. 어쨌든 이제는 이 후보들이 무슨 얘기를 하느냐가 우리 유권자들이 어떤 선택을 하느냐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는데 저는 이제 그 개혁이라는 것이 아까 말씀드린 그 당내 개혁만 있는 것이 아니라 두 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 트랙은 야당다운 정당을 재건하는 것. 그러니까 우리가 힘을 가지고 이 정부의 실정을 비판할 수 있는 그래서 우리 지지자들부터 신뢰받는 정당으로 갈 것이냐, 소위 이제 잘 싸우는 정당으로 갈 것이냐, 아니면 제가 말씀드린 내부에 어떤 뭐 고름이 있다면 그것을 이제 적출해내고 좀 스마트한 정당으로 갈 것. 이 두 개가 같이 가야 되는 것이거든요. 근데 이제 후보마다 뭐 이를테면 좀 바라보는 시각이 조금 다를 수는 있겠다. 제가 느낀 김문수 후보님이 이제 사실상의 전 후보님이 사실상의 출마 선언을 했는데 이제 내용을 보면 이재명 정부의 실정을 방치할 수 없다, 싸우겠다 이제 이런 표현을 쓰시는 거 보면 김문수 전 후보님은 출마하신다면 좀 야당다움을 강조하는 그리고 우리 지지자들의 결집을 좀 그 혁신의 주요 과제로 생각하는 뭐 이런 측면이 또 분명히 있을 것 같고 또 뭐 다른 후보님들은
좀 다른 것들이 있는데 예. 저는 뭐 그런 것보다는 자꾸 말씀을 드리니까 저도 그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어서 그런데 우리 당이 좀 새로운 사람들이 저는 좀 많이 좀 출마해 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럼 지명도 높으신 앵커 출신의 우리 그리고 초선이시지만 선수도 이제 파괴해야 되니까 신동욱 의원님이 출마하실 의향은 없으세요? 이게 논리적으로 보면 이게 잘못 오해가 될 수 있지만 저는 그런 생각이 전혀 없습니다만 전혀 없으십니까? 전혀 없습니다만 그러나 당이 활력이 있다고 하는 것은 꼭 그런 거잖아요. 저희가 늘 입에 붙어 있잖아요. 예. 나경원, 윤상현, 김기현, 저희 당의 뭐 권영세, 권성동 예. 이렇게 예. 국민들 입에도 다 이게 붙어 있거든요. 예. 이제 근데 이런 걸 가지고 새롭게 보이긴 어렵다. 예. 뭐 또 거기에 김문수, 한동훈이 있습니다만 예. 사실은 어떤 누가 당선이 되더라도 그 자체가 주는 저는 최고의 혁신은 사람이 바뀌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사실은. 그것이 국민들에게 주는 임팩트가 제일 큰 것이지 그 사람이 바뀌면 그 사람이 어떤 얘기를 내놓더라도 다 이게 신선해 보이고 혁신적으로 보이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또 모르죠. 완전히 그동안 뭐 당대표급에는 한 번도 출마를 안 했던 분이 출마를 해가지고 예. 그 사람을 선택할 수도 있겠죠. 예. 이제 그렇다면 또는 뭐 당선이 안 되더라도 상당히 의미 있는 득표를 했다. 그러면 그런 것들도 국민들에게 주는 메시지가 있다. 예. 그래서 뭐 어제 오늘 뭐 시작된 얘기여서 누가 출마할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안철수 그 의원님 이제 출마를 살짝 선언한 선언하신 거죠. 그렇죠. 김문수 의원님 사실 출마 선언한 거고 예. 저는 뭐 그렇게 되면 뭐 또 여러 사람이 또 나오지 않을까요? 한동훈 전 대표는 나올 거로 보십니까? 안 나올 거로 보십니까? 뭐 저는 나왔으면 좋겠어요. 출마를 했으면 좋겠다고 예. 쪽이세요? 지금 왜냐하면 본인 지금 저희 당이 여러 가지 그 생각의 스펙트럼들을 숨기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저는 이번 기회에 그것이 계엄에 대한 생각이든 탄핵에 대한 생각이든 또는 뭐 야권 그 재건의 문제든 이런 우리가 불편한 얘기들이 좀 다 이렇게 표출되면서 이번 전당대회가 서로를 비난만 하고 끝나는 전당대회가 아니고 용광로 속에서 그런 것을 녹여내고 그냥 뭐 제 개인적인 아이디어입니다만 어떤 우리 당에서 우리 전당대회 끝나고 나면 이렇게 하자라는 어떤 뭐 각서 같은 거를 하나 만들어서 만들어서 하기 전에 이거 좀 서명해서 우리 이제 하나로 뭉치자. 그러고 이를테면 뭐 탄핵에 대한 우리 생각은 이렇게 한다. 뭐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렇게 하겠다라든지 정말로 국민들께 불편한 얘기들이라도 좀 하나 해서 이게 끝나고 나면 또 그때 가서도 탄핵을 잘했다 못했다 이렇게 싸우는 것은 정말 국민들에게 대한 예의가 아니죠. 그래서 저는 이번 전당대회가 저는 혁신위원회가 자초되는 것 괜찮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예. 전당대회를 용광로 같은 전당대회로 치르는 것이 가장 중요한데 이게 자칫 잘못하면 서로 또 비난만 하다가 끝나고 내부 분열은 더 커지는 이런 전당대회가 되면 어떡할까라는 고민, 걱정이 좀 많이 있습니다. 혁신이 불발이 차라리 세용지마처럼 용광로 전당대회로 가는 계기가 되면 더 좋을 수도 저는 있다. 그래서 혁신이가 내놓은 안에 대해서도 내부적으로 논란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김용태 혁신이도 그래서 김용태 비대위원장도 뭐 이렇게 몇 개 안을 던졌지만 그게 전혀 당내에서 공감을 못 받은 것은 선출되지 않은 그 비대위원장이 내놓은 안이었기 때문에 힘이 없었던 것인데 어쨌든 본인의 생각을 가감없이 이번에 다 드러내고 그걸 가지고 저희 당원이나 국민들로부터 평가를 받으면 자신 있게 본인은 그 부분에 대해서 자신의 소신을 펼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저는 알겠습니다. 그래서 혁신 경쟁 전당대회가 됐으면 좋겠다. 혁신 경쟁 전당대회. 예. 국민의힘 관련된 이 주제 마지막 질문으로 요새 그 집단 지도 체제로 전환하자는 얘기가 나오는 거 잘 아시잖아요. 예. 저도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죠. 지금 하셨군요. 예. 어떻게 보시는지 실제로 이렇게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보시는지. 그래서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도요. 저는 이제 왜 집단지도 이제는 사실 거의 어렵다고 지금 보고 있다는 전제를 드리면 저는 우리 당이 심각한 의사 소통의 동맥경화에 걸린 당이라고 생각합니다. 집단 지도체제 하면 안 된다고 하시는 분들의 논리는 그냥 싸우기만 한다 계속. 뭐 예전에 김무성, 서청원 뭐 이런 예를 들면서 아무 결론도 못 내리고 싸우기만 하니까 이게 참 꼴사납더라. 그래서
강력한 당 대표가 필요하다라고 예. 이제 말씀을 하시는데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치라는 게요 기업하고 많이 다릅니다. 기업은 회의를 하면 딱 결과를 내놓잖아요. 예. 근데 정치는 싸우는 것도 정치 과정의 하나입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싸우는 것을 두려워할 필요 없다. 우리 당은 절대로 나이 적은 사람은 나이 많은 사람한테 덤비지도 못하고 뭐 초선은 재선한테 뭐 말도 못하고 이런 식의 당으로 계속 가가지고는 우리 당의 미래가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이제 두 가지 측면이 있는데 강력한 야당의 리더가 등장해서 그게 이제 정부를 제대로 견제하면 그건 좋은데 그런 얘기가 나왔을 시점에 저희 당 뭐 몇몇 의원들의 생각이 야 지금 분위기 보면 차라리 우리 당의 대표 선수들이 다 한 테이블에 나가서 예. 싸워야 된다. 예. 예. 이런 의견들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일부 장점이 있다고 생각하고 솔직히 말씀드려서 저보고 그 대표 우리 당의 대표 체제를 선택하라 그러면 저는 뭐 지금은 나쁘지 않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당 대표로 다 나와서 1등이 당 대표가 되지만 2등, 3등, 4등, 5등이 최고위원 돼서 집단 지도 체제하는 그 안이 지금은 더 나을 수 있다고 보신다는 거죠. 그렇죠.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목소리를 내야죠. 예. 한 명이 당 대표가 돼서 그 사람이 혼자 내는 목소리보다 비록 세부적인 부분에서 의견 차가 좀 노정이 되는 한이 있더라도 결국으로 가다 보면 이게 이제 어느 시점 그러니까 야당이 스스로 뭘 잘해가지고 신뢰 회복하기 어렵지 않습니까? 잘 아시잖아요. 예. 이재명 정부가 결정적인 실책을 했을 때라든지 이럴 때 우리가 정말 이 당의 얼굴들이 벌떼처럼 대여 전선에 나설 수 있는 것. 예. 사실은 김민석 청문회 너무 무기력하다고 막 그러는데 저희는 예. 한다고 했거든요. 사실은.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들 눈에는 전혀 국민의힘이 아무것도 못한 것처럼 보이는 이유 중에 하나가 저는 바로 우리 당의 스피커를 다 활용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일이 생기는 거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하긴 2002년 월드컵 우리가 그 한국 이탈리아전 1대0 거의 게임 끝나서 진다고 했을 때 결국 그때 히딩크 감독이 선택한 거는 어차피 지금 얼마 안 남았다. 수비수 빼고 저 홍명보 빼고 뭐 차두리도 넣고 이천수 넣고 해서 결국은 공격수를 다 총동원해서 역전에 성공을 했던 뭐 그런 지점하고도 맞닿아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이 드네요. 장원준 축구 전문가셔서 꼭 축구의 예를 하나씩 드시는군요. 어렸을 때 축구를 좋아했어요. 네, 좋습니다. 그런 것들이 다른 분야의 일이지만 저희에게도 정말 타산지석이 될 수 있습니다. 예. 우리는 어떻게 민주당과 싸워야 할 거니까 너무나 강력한 여당이잖아요 지금. 아유 뭐 지금 뭐 브레이크 없는 진짜 벤치 정도 아니 람보르기니죠 지금 뭐. 예. 너무나 강력한 여당이기 때문에 저는 국민분들께도 정말 호소드리는 것이 저희에게 부족한 점이 있더라도 이걸 정비해 나갈 시간이 필요한데 예. 저희가 지금 이런 저희 당의 모습만 보고 외면하시거나 또는 저희가 건전한 야당의 역할을 하는 걸 지지해 주시지 않으면 정말 나라가 큰일 날 수도 있습니다. 나라가 넘어질 수 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바퀴가 너무 한쪽 바퀴가 너무 크지 예. 않습니까?